안녕하십니까. 국방대학교 정한범 교수입니다. 저는 국방대학교에서 외교와 안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 동아시아에서 한반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주제는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처음에는 우리 한반도의 현 상황에 대한 대략적인 결과를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한반도와 주변국들 간의 관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한반도 미래를 위해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반도 새로운 시대의 문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화면을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같이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이죠. 예, 우리 판문점에서 우리 두 분 정상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 사진입니다. 사실 이때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 벅찼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을 한번 개괄적으로 지금 여기다 써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내용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종전선언이 왜 필요한 것인가, 필요성에 대해서 볼 거고요. 또 남북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세 파트로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반도 정세가 그동안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과 충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주변국들과의 관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 한번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보기만 해도 굉장히 가슴이 벅찬 그런 사진들이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최북단에 서서 또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한반도 북한의 최남단에 서서 지금 악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판문점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기 가면요, 이렇게 저렇게 허름하게 생긴 파란 집들이 몇 채가 쭉 있습니다. 그 사이로 양국 정상이 지금 발을 디디고 악수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보시면은 남쪽에는 자갈이 깔려 있고 북쪽에는 콘크리트가 되어 있죠. 이게 서로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저런 작은 것 하나도 서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영부인들을 대동하고 회담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장면입니다. 자,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들이 이런 합의를 했어요. 어떤 합의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이 합의를 판문점 선언이라고 부르는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남북 정상들 간의 합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협정을 맺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북한과 남한 사이에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비무장지대 또 서해 북방한계선 이 일대에 평화지대를 구축하자라고 하는 합의를 했어요. 네 번째는 자주적,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우리 남북한이 주도적인 통일을 위한 남북 또는 국제협력을 이어나가자 이렇게 했고요. 다섯 번째는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14선언 이행 및 남북 경협을 위한 연구사업 실시 이런 합의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난 주말에 우리 그 미국 동포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접 가지 못하고요. 온라인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온라인으로 강연하는 자리에 이산가족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제 강연을 듣고 나서 본인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굉장히 가슴이 아픈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분 얘기가 체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무슨 협력이고 종전선언이 다 필요 없다. 왜 우리 이산가족들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우리 이제 다 죽어가는데, 우리 1세대들 다 죽어가는데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저도 정말 가슴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실 이 선언 하나하나를 보면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지금 이대로만 실행이 된다면 정말 한반도에는 밝은 미래 평화가 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인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놓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정상회담은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전에 공개가 되고 굉장히 준비를 하면서 온 국민이 마음을 졸이면서 그 1차 정상회담을 기다렸잖아요. 2차 정상회담은 사실 국민들이 몰랐습니다. 언제 저걸 했는지 몰랐고요. 이 회담이 개최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저것을 사후에 공개를 했어요. 일종의 이제 비밀 회담이 된 셈인데, 제가 여기 제목을 한국의 중재자 역할이라고 해서 이를 이렇게 해서 뽑아놨는데, 다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회담은 그야말로 남과 북이 주체가 돼서 남과 북이 만나는 화해와 협력의 문을 여는 그런 자리였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장면은 사실은 우리의 문제보다는, 남과 북의 문제보다는 다른 문제, 북한과 미국의 문제를 중재하기 위한 자리였어요. 1차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이제 우리 정부의 중재 노력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사실 그 준비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어떤 힘겨루기, 좀 뭐 신경전, 자존심 대결 이런 걸 하다가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회담 안 하겠다, 연기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다급해졌죠.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하면 미국을 설득해서 이 싱가포르 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는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비밀리에 판문점, 이제 똑같은 판문점인데 아까는 우리 남측 지역 평화의 집이었고요. 지금은 북측 지역 통일각이라고 하는 데서 열린 회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 이후에 남북 정상이 만나서 북미 정상회담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담이 있고 나서 원래 예정됐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다시 추진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러니까 한국의 중재자 역할 첫 번째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한국의 중재자 역할 2인데요. 아까는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다면, 이번에는 미국의 지도자 그리고 또 주변국들의 지도자들과 연락을 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회담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그 국정원장하고 당시에 이제 미국의 CIA 국장이었던,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미국의 백악관 안보보좌관 사이에 이런, 또 그 밑에 보면 우리 국방장관과 미국의 국방장관 사이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채널을 다 총동원을 해서 전방위적으로 한미 공조를 이루었던 그런 장면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중재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주변국들과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물론 이 과정에서 보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서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북중 간에 어떤 협조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나눴던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화면을 보면 일본에서 주최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일본의 아베 총리가 가운데 있는데, 한중일 정상회담이 우리가 이제 해마다 열리는 연례 행사예요. 이제 거기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의 지도자를 만나서 설득하는 장면이고요. 그 밑에 보면 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우리 대통령이 통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런 노력들이 다 어우러져서 결국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됩니다. 이때가 이제 2018년 6월 12일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2017년만 하더라도 북미 간에 김정은 북한 위원장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 굉장히 거친 언사들이
왔다 갔다 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2017년에 여러분들은 정말 국민들은 피부로 잘 못 느꼈지만 정말로 최전선에서 정보를 다루는 국가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은 실제로 전쟁의 위협을 느꼈었어요.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우리 청와대를 비롯해서 뭐 외교안보 부서에서 굉장히 긴밀하게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의 성공적인 중재 노력으로 이런 한반도의 그 대립과 갈등이 어느 순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장면이고요. 여러분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이제 저때 생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비행기를 빌려서 타고 랜딩하는 장면,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같이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자, 이게 이제 사실은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으니까요. 그로부터 70년 만에 북미 간의 첫 정상들 간의 만남이 되었던 거죠. 자,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들을 이렇게 좀 보면요. 70년 동안 적대국이었어요. 서로가 서로의 국가 원수들을 뭐 제거할 수도 있다, 뭐 암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그런 국가들 사이에 평화체제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것은 획기적인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미국은 북한의 안정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겠다. 그리고 상호 간의 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합의를 봤고요.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있었던 한반도 선언을 재확인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평양 남북 정상회담인데요. 아까 1차, 2차는 판문점에서 있었죠. 3차 평양 남북 정상회담은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있었고요.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역사적인 장면들이 몇 개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장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내외가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이 사진 찍는 이 장면을 아마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이 정말 가슴 뭉클한 우리 한반도 역사에 5,000년 역사에 있어서 정말 몇 번 안 되는 획기적인 장면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역사를 보면 뭐 단군 왕검이 나라를 세우고, 뭐 고구려의 주몽이 나라를 세우고, 또 삼국 통일을 하고, 뭐 조선이 건국되고, 이런 많은 획기적인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남과 북이 언젠가 통일을 하게 된다면 이 시간을 다들 기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가슴 뭉클한 장면이긴 하지만 저는 이 장면보다 저 장면을 더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기가 이제 북한의 평양에서 가장 큰 릉나도 5일 경기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저기 수용 가능한 인원이 20만 명입니다. 20만 명이 다 꽉 들어차 있고요. 저기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대중들을 바라보고 있는 장면인데, 사실은 저기에서 예정에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했어요. 그것도 누구를 상대로? 북한의 20만 군중을 상대로, 20만 평양 시민을 상대로 연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평양의 인구가 300만 명이거든요. 300만 명에서 어린아이 빼고 정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다 빼고 나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치면 200만 명 중에 10분의 1인 20만 명을 저기 앉혀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와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비핵화를 위해서 합의했다라는 말을 평양 시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 당시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이면서 북한의 유일한 지도자예요.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 수령이라고 하는 존재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무오류의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절대 오류를 범할 수 없는. 지도자가 오류를 범하면 어떻게든지 그 오류인 상황이 오류가 아니게 합리화하는 것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지도자가 오류를 범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무오류의 법칙인데 저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앞에 놓고 평양 시민들에게 남과 북이 같이 비핵화에 동의했다라고 하는 공표를 했다라고 하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쪽에 백두산 천지에서 찍은 사진보다 저것이 훨씬 더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대사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 평양에서 9.19 평양선언이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 그 9.19 평양선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몇 개가 있어요. 이제 9.19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9.19가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9.19 평양선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9.19 군사합의예요. 군사합의. 이 군사합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저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이 5km 또는 10km 또는 20km 이내에 있는 모든 군대를 철수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는 정찰 활동을 하지 않거나 또는 그 안에서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거나 그 안에서 훈련을 하지 않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 안에서 굳이 훈련을 하지 말자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이 갑자기 훈련을 하고 비행기가 뜨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우리는 비상을 발동을 하고 온 국민이 비상체제에 들어갈 거예요. 옛날에 1980년대, 90년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북한에서 무슨 비행기 한 대만 뜨면 뭐 갑자기 경보를 발령하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지금은 이제 거꾸로예요.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하면 북한이 발칵 뒤집힙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우리가 훈련인지 실제 상황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쪽은 일단 무조건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우발적 충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군대와 군대는 최후의 순간까지 아주 작은 하나의 위험까지도 미리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런 상황이 되면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대응을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9.19 군사합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건데 저게 이제 말하자면 GP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사실 비무장지대 안에는 원래 아무것도 있지 않도록 돼 있어요. 유엔사와 북한 또 중국이 맺은 휴전협정에 의하면 이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 이 안에는 일체의 군사시설을 두지 않도록 돼 있어요. GP도 둘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휴전협정을 쉽게 얘기하면 어긴 거예요, 그동안. 휴전협정을 어기고 북한이 야금야금 들어오고 우리도 야금야금 들어가고 하면서 이게 이 GP 간의 거리가 짧은 것은 1km가 안 되는 곳도 생겼어요. 그럼 1km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1km는 굉장히 먼 것 같지만 여러분들 우리 소총만 가지고 있어도요, 1km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GP가 1.5km 이내로 가까운 곳들은 다 없애버리자라고 남북이 합의를 하고 저렇게 폭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원래 있던 휴전협정을 준수하는 쪽으로 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19 평양선언에서는 남북철도 도로를 연결하기로 했고요. 영변의 핵시설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는데 저 부분도 사실은 엄청난 대사건입니다. 북한이 핵시설을 만들었는데 그 핵시설의 가장 핵심적인 시설이 영변 핵시설이거든요. 근데 그 영변의 핵시설을 폐기하기로 한 것은 정말 북한으로서는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을 내놓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하기로 했었고 2032년 올림픽을 공동 주최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재자 역할을 4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현실화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요.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도록 그렇게 만든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노이에서 개최가 됐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무려 3일간 열차를 타고 하노이로 이동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은 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 많은 기대를 했었고 이 하노이 회담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정말 아쉬운 건 뭐냐면요. 사실은 북미 정상이 만나기 전에 일정 정도 양측 간에 조금 공감대가 있었어요. 북한도 아까 말씀드렸던 영변 핵시설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도 어느 정도 북한에게 뭔가를 내줄 의사가 있었는데 양쪽 지도자들이 모두 욕심을 냈어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왕 이렇게 된 거 기존에 얻은 것은 이미 얻은 거고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단판을 지어서 이게 정상들 간의 얼굴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통한다고 생각하고 통큰 단판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제재를 다 해제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그 엄청난 양보라고 할 수 있는 영변을 내놨는데 영변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내놔라. 왜냐하면 영변은 문재인 대통령과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뭔가 또 새로운 것을 하나 더 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회담이 결렬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미국의 어떤 국내 정치적인 문제만 없었더라도 이 문제가 어찌 되면 거기서 조율을 하면서 어떤 합의를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미국의 국내 정치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인 미국의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불러다가 청문회를 했어요. 근데 이 마이클 코언이 트럼프 대통령과 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한 지수를 합니다.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저 현장에서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여기에 있질 않았던 거예요. 국내 정치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본인의 그 견해차가 좀 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 문제를 앉아서 같이 조율하고 해결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마음이 급해서 그럼 우리 다음에 얘기하자 하고 책상을 딱 치고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회담이 아쉽게 결렬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어렵게 회담이 두 차례나 있었는데 이것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딱 이 한 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뢰의 부족. 미국은 북한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먼저 비핵화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제재를 풀어주겠다. 북한은 아니 우리가 너희를 믿을 수 없으니 너희가 먼저 우리 체제를 보장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비핵화를 하겠다. 누가 먼저냐가 엇갈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일괄 타결하고 선패기, 그다음에 후보상 이것을 고수를 했고요. 북한은 행동 대 행동 원칙. 네가 먼저 하면 내가 하나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엇갈렸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40년 된 북핵 문제를 단 두 번의 정상회담으로 해결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결국 발견한 거고요. 결국은 여기에 신뢰의 문제가 있다. 이 신뢰의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구나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전선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종전선언에 대한 얘기는 제가 3강에서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강 들으시면서 한반도의 현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강, 3강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